네, 여러분, 우리 이어서 우리 이제 대손 충당금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출 사항 8번이고요. 우리 이게 주제로 보자면은 우리 올 인원 워크북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적출 사항 8번 대손 충당금이고 우리가 법인세에서 여러분 그 덩치 큰 주제들 있죠. 말씀드렸듯이 뭐 대손 충당금, 뭐 감가상각비, 뭐 영업용 승용차, 뭐 접대비, 그리고 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이런 큰 주제 5개는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론 정리도 탄탄하게 하고 그 이론을 문제화 되는 것까지 여러 번 연습을 해야 우리가 실전에서 잘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뭐 이론 알고 이론을 잘 알고 있으면 풀이 과정 자체는 보통 심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뭐 계산 과정을 일일이 스텝 1, 2 뭐 이렇게 나눠서 막 연습할 필요 정도까지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그 주제들은 단계, 계산 이론 당연하고 단계별로 우리가 그 예제, 숫자화되는 그 풀이 방법까지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손 충당금이고요. 215페이지고 우리가 제가 이론 정리부터 해서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18페이지로 넘어가세요. 218페이지로 가서 이론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이론 정리부터. 자, 여러분 이쪽에 우리가 이론 정리를 2개로 나눌게요. 이론 정리는 이 지금 218페이지 보시면은 대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손금. 그리고 여러분 220페이지를 보시면은 대손 충당금이라고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이 2개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큰 주제로 보자면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 나오는 주제는 대손 충당금이란 주제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요 충당금 그 한도 시부하기 전에 먼저 대손금 그 자체에 대한 거를 파악해야 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대손금과 218페이지에 나오는 대손금과 220페이지에 있는 대손 충당금 이 2개를 다 할 줄 알아야지 결과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항상 우리 시험에 최적화된 정도로만 공부를 이론 정리와 문제를 풀 거니까 따라와 봐 주시고 자, 여러분 대손금하고 대손 충당금을 이제 차이점 말씀드릴 건데 대손금은 여기 일단 보듯이 이론 정리 함께 같이 말씀드릴게요.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을 말해요. 자, 대손 충당금은 여러분 못 받을 것 같아서 미리 뭔가 적립해두자 이런 느낌이야. 218페이지에 나오는 대손금은 이제 못 받기로 결정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대손 상각비 뭐 그런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 채권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권리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자산이 망가진 거잖아. 그죠? 이미 망가졌어. 이 대손금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 채권이 죽었다고. 그래서 대손금은 이미 마음이 아픈 게 확정된 상태예요. 채권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손 충당금은 자, 얘를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매출 채권 이런 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 돈을 받을 권리들이 막 생길 거 아니야. 한 달 뒤에 뭐 500만 원 돈 들어올 게 있고 2달 뒤에는 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회수일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자, 그런 우리가 장사를 해보니까 뭐 영업을 해보니까 우리 회사의 경험상 야, 저렇게 오래 예를 들면 한 4달 후에 받을 거는 확률상 한 2% 3% 정도는 못 받게 되더라. 이런 게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게 되잖아. 그죠? 영업 특성 그리고 우리 회사하고 거래하는 거래처의 특성 이런 게 지금 과거의 이력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분석해보면 나올 거 아니야. 보통 우리 회사가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면은 한 1억 정도 받을 게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해보니까 6개월 뒤에는 한 500만 원 정도는 뭐 그 여러 가지 사정상 상대방이 부도가 나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받은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 우리 대손충당 관련해가지고 회계에서도 많이 나왔죠. 그죠? 회계에서는 그 거기서 어떻게 하죠? 뭐 연령 분석법 이런 거 해가지고 연령이라는 게 우리 뭐 아기 나이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람 나이가 아니고 그 채권의 나이를 분석하는 거였죠. 그래서 만기가 6개월 남은 거, 뭐 9개월 남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 경험칙상 분석해 봐서 경험상 6개월 남은 거는 한 95%는 들어오는 것 같고 한 뭐 9개월 남은 거는 한 93%밖에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예상되잖아 예상되는 못 받을 것 같은 확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대손 충당금 금액을 잡아 가지고 우리 그 기억나요?
공부한 적이 없어서 공부한 적이 없으면 기억 안 납니다. 회계에서 그렇게 했었다고. 우리가 각 채권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채권을 분석해서 만약 이 총 채권 여러 개야. 그 합쳤더니 채권의 총 가액은 1억이래요. 근데 이것저것 분석해 봤다는 거야. 연령 분석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회사는 경험상 보니까 한 1억 있으면은 이렇게 구성된 1억이라면 한 3, 40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분 다 받을 수도 있잖아. 예상일 뿐이야,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하는 거지. 과거의 자료를 이용해서 과거의 경험을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걸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못 받게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좋아져서 그거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예상한 대로 100%다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예상일 뿐이라는 건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에요. 합리적으로 추론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고 이건 예상일 뿐이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자, 이게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억 중에 500만 원, 3, 4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할게요. 500만 원이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여러분 그 예상되는 지금 시점, 예상한 시점이죠. 지금 미래를 예상하고 있죠. 뭐 1년 뒤, 2년 뒤에 못 받을 것 그렇게 예상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회계에서는 그리고 세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야, 못 받을 것 같다면은 미리 좀 뭘 쌓아둬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좀 마음 아파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충당금이라는 표현이 뭐 일종의 여러분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 충당금이라는 표현. 우리가 무슨 손실 충당금이나 뭐 대손 충당금 그리고 우리 뭐 하자 보수 충당금 이런 식이 있는데 그건 일종의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회계에서 여러분 차변의 대손 상각 비용 잡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잡잖아요. 대변에 잡잖아, 그죠? 그러니까 차변의 비용을 인식하면서 대변의 부채를 미리 인식하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비용을 미리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다 받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덜 받을 수도 있지만 예상되는 만큼 미리 지금 마음 아픈 게 이 1억에 대해서 합리적인 거 아니겠냐라는 거야. 실제로 나중에 아플 거야.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리 마음이 아프자. 비용을 잡자는 거야. 비용을 잡고 대변에 그만큼 미리 미래에 생길 그런 거를 막아줄 그때 사고가 만약에 실제로 터지면 그거를 미리 마음 아팠으니까 그때는 비용을 새로 인식하지 말고 대변에 쌓아뒀던 마음의 저장 창고 식으로 부채를 쌓아두는 거예요. 충당해두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채권이 진짜 죽을 때가 되면 실제로 못 받는다. 그러면 대손충당금 500만 원을 차변으로 갖고 오면서 채권을 그때 없애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채권이 사라질 때는 비용화되는 게 없지. 왜? 옛날에 미리 마음 아팠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말을 했는데 잠깐 써볼게요. 지금 말로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번 이론 정리로 할 건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설정시 대손 충당금 설정시 여러분 이거 회계입니다. 회계적인 관점을 보자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100원 이렇게 쌓아둬요. 100원이라고 500원, 아까 500원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500원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 대손 삼각비 당연히 IS상 비용이야. X 1년도라고 해요. 이게 대손 충당금은 부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부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채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채권은 예를 들면 1억이지만 500만 원만큼은 못 받을 것 같아서 나중에 마음 아플 걸 대비해서 미리 이만큼 쌓아두자 부채를 라는 개념이에요. 미래에 예를 들면 X 3년쯤에 실제로 요 매출 채권을 못 받기로 확정이 됐대요. 그러면 그 매출 채권 1억 중에 500만 원 지금 500원은 못 받기로 됐잖아요. 숫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500원을 못 받게 됐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일단 매출 채권이라는 이제 자산은 더 이상 못 받게 확정이 됐으니까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이제 사라지겠죠? 그죠? 그때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에 자산이 사라진다는 건 매우 마음 아픈 일이죠. 이때 여러분 여기서 뭔가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은 여러분 제가 뭐 그 회계상 말하는 겁니다. 비용이란 뜻이잖아, 그지? 기분이 좋아요 말하는 건 수익이라는 거고 제가 보통 예를 드는 게 마음이 아프다라는 건 그냥 회사가 비용이 된다는 건데 이때 뭐다? 이렇게 비용할 필요가 없지. 왜? 과거에 이미 대비해 놨어. 이미 X 1년도에 미리 매를 맞았다고. 미리 마음이 아팠어 이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과거에 마음 아프면서 이 대변에 야 이럴 줄 알았다 쌓아뒀다는 거지. 이럴 줄 알고 내가 쌓아뒀지. 이 대손 충당금이
사라지는 거야 이때. 대손 충당금은 미래에 마음 아플 걸 대비해서 지금 이 X 1년도에 쌓아두는 금액이다. 미리 비용 차변에 비용 잡으면서 대변에 부채를 쌓아뒀다가 실제로 그 안 좋은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됐다는 확정됐다는 그런 사고가 미래에 생겼을 때 자산이 사라지면서 원래 자산이 사라지면 차변에 여러분 보통 비용이죠. 마음이 아프니까 자산이 사라지는 걸 표현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비용은 과거에 인식했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야. 대손 충당금 갖고 있던 거를 없애주면 된다라는 거야. 물론 여러분 막 예를 들어서 500원을 쌓아뒀어. 근데 여러분 실제로 700원 못 받게 됐대요. 응? 700원 못 받게 됐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700원이라고 하면 대손 충당금 500원을 다 쓰고도 어떻게 돼? 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그럼 또 상처받겠죠. 어때? 얼만큼? 200원만큼. 그러면 그때 차변의 대손 상각비 200원 X 3년도의 비용으로는 200원만 인식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게 대손 충당금이야. 여러분 그 지금 우리는 회계적인 그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법적으로 결과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이 세법하고 회계는 그 차이를 분석하면서 공부를 해야 더 잘 와닿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손 충당금에 대한 회계적인 어떤 개념을 보자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 지우고 대손 충당금은 미래에 마음 아플 걸 대비해서 지금 미리 비용화하자는 거다. 그 쌓아두자는 거다 부채를. 자 다시 한번 218제 대손금은 뭐다? 충당이 빠졌지. 대손은 이미 손해가 됐다는 거예요. 손실이 이제 확정된 거야. 대손금은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매출 채권 사라지면서 비용이 이제 마음이 아픈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220페이지는 자 대손 충당금은 미래에 마음 아플 걸 대비해서 미래에 마음 아플 걸 대비해서 지금 시점에서 비용을 미리 잡아두자 뭐 이런 거다 개념이다. 자 일단 여러분 대손금부터 볼게요. 대손금부터 개념을 정리합니다. 자 대손금 읽어볼게요. 대손금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홍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내가 원래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받을 걸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물건을 팔고 현금을 지금 바로 받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그래 뭐 다음 달까지 가지고 와 이렇게 이제 서로 계약을 한 거죠. 자 그런 매출 채권 뭐 여러 가지 계약에 대한 그런 채권이 있는 거야. 내 돈을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야 채권은. 그런데 그걸 못 받게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손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산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자산이 사라지는 만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게 기본인 원칙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뭐라고? 그 못 받게 됐다는 기준이 여러분 어때요? 좀 모호하겠죠. 그럴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뭐다? 어떻게 되면은 대손이다 라고 엄격하게 딱 정해놓는 거야. 지금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할 때 이 돈을 못 받기로 확정이 됐다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건 현실로 들어가보면 되게 따질 게 많을 거 아니야. 이게 결국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얘가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결과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기준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네 채권 확실히 못 받는 상황인 거 맞니? 그래서 세법 정해놓는 거야. 이런 경우라면은 오케이 매출 채권은 죽여야지.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뭐 나는 받을 거예요라고 주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법에서 정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인위적이거나 애매모호한 상황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법인에. 딱 정해주려는 거야. 이 경우에는 채권 죽는 거 맞아. 그게 바로 이따가 볼 신고 조정사항이에요. 이 경우에는 채권은 죽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초록색 이따 볼 건데 결산 조정사항은 자 이 경우에는 아까 밑에 있는 초록이 이따가 말할 건데 이 경우는 네가 채권을 죽여도 인정해 줄게. 다만 네가 계속 받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채권 죽이지 않아도 돼. 이해 다르죠 여러분? 이거 지금 말한 걸 구별하는 게 우리 시험에 나와요. 이제 이해는 되시죠? 세법의 취지.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손금은 뭐다? 실제로 채권이 죽는 거라면은 당연히 그건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겠죠. 당연히 회사의 자산이 사라지는 거니까 마음이 아프지. 그만큼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게 맞는데 세법은 결과적으로는 과세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딱 줘야 된다는 거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유별로
어떤 사유가 일어나면은 야 이거는 죽이면 안 돼 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채권을 죽일 사유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 야 이거는 무조건 죽이는 거야 이거는 네가 받겠다고 뭐 의지가 있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객관적으로 못 받는 거다 이거는 죽여 채권을 됐죠? 아니면 혹은 야 이 정도면 그래 세법이 인정하는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다 네가 채권을 죽이고 못 받겠다고 포기하고 그거를 비용으로 처리해도 인정해줄게 다만 네가 그걸 더 회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은 그래서 채권을 죽이지 않겠다면은 그러면 네 의견을 존중해줄게 지금 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요 이거를 구별하면 돼요 결과적으로 됐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제가 뭐 지금 우리 이따가 220페이지에 있는 대손 충당금 공부하기 전에 이거부터 우리는 처리해야 된다고 했지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대손 충당금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채권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겠지 맞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 중에서 예를 들면 몇 퍼센트 못 받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면은 그래 얼마를 그럼 대손 충당금으로 쌓아두렴 그러면서 비용으로 인식하면 그 대손 충당금으로 인식한 그만큼을 내가 송금으로 인정해줄게 그 뒷단계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에 대해서는 설정 못할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게 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공부하기 전에 먼저 구별을 하자는 거야 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 중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인 게 있다면 죽여야 되는 거야. 죽인다는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여기 팍팍 와닿잖아, 그죠? 채권이 있는데 얘가 세법에서 정하는 대손금 여기서 지금 보는 파트에서 죽여야 되는 사유야. 근데 안 죽이고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한다고? 야, 그건 네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법에서 정해진 거야. 그 채권 이 갖고 있다고 그 자산 죽여. 죽일 거 죽인다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결산 조정상이 있다가 할 건데 아까 말했듯이 죽일지 안 죽일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인 거 있죠. 회사가 원한다면 죽일 수 있고 아니면 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선택권을 주는 거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안 죽였으면은 그래 그건 네 의사구나 존중해 줄게. 요런 판단을 다 하고 그죠? 그러니까 대손금에 대한 세무 조정이 끝나고 나서 기본적으로 요게 선작업이 되는 거야. 선작업을 하고 나서 오케이 살아남은 니들 살아남은 채권이니 오케이 여기에서 몇 퍼센트를 대손 충당금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야. 이따가 대손 충당금에서. 그러니까 대손금 하고 나서 대손 충당금 이어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우리 시험도 여러분 조금 쉽게 나오는 회차에서는 대손 충당금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요 대손금만 나오기도 해. 지금 요 대손금 제가 쭉 이론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방금 말했던 거 그걸 물어본다고. 어떤 사유를 딱 줘요. 그러고 나서 죽였어야 돼. 근데 회사가 채권을 안 죽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산을 죽일 때 송금살인 마이너스 입어줘. 이 채권 왜 안 죽였니? 이거는 무조건 죽이는 사유라니까. 이렇게 세법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죽여야죠. 송금살인해야지. 그거 심플하게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겨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쭉 갈 건데 이게 뭐 집중하셔가지고 뭐 대손 충당까지 못 가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요 이론들 하나하나라도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갑시다. 자 이제 됐죠?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는 그 기준을 딱 정해준다라는 거야.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보면 돼. 여러분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신고 조정 사항. 그러니까 이 강제 대손 사유라고 했죠. 이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딱 그 말입니다. 처음에 두 경우 중에 첫 번째 경우죠. 자, 뭐다? 이거는 강제 대손 사유라고 표현하고 뭐 신고 조정 사항이라고도 해. 같은 표현입니다. 뭐냐면 밑에 이렇게 세 개 나올 건데 이 경우에는 뭐다? 무조건 채권이 죽어야 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회사가 미리 죽였다면은 잘 죽였다. 세법은 확인만 하고 뭐 할 게 없죠. 확인만 하면 돼. 잘 죽였는지 확인만 하면 돼. 세법은 법인세 신고할 때. 근데 여러분 뭐다? 살아있다는 거야. 살려뒀다는 거야. 법인이 장부에서 안 죽였다는 거야. 회계상 안 죽였다는 거야. 그러면은 세법은 이놈 왜 안 죽였냐? 이거는 강제 대손 사유라니까. 대손을 하는 게 강제야 강제. 알겠니?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강제로 세무조정해야 돼. 뭐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고조정 사항이 이런 거잖아. 말했죠? 우리 예를 들었던 거. 물건을 팔고 나면 당연히 그 물건에 대한 매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잖아.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 신고조정 사항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뭐 실수든 일부러든 뭐 누락됐대 매출 원가가. 그러면 우리가 세무조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너 이거 왜 물건 수익에 대한 수익 비용 대응해야 되는데 매출 원가 인식 안 했냐? 송금산이 뭐 매출 원가 재고자산 죽이는 거죠. 그리고 얼마 마이너스 유보해. 그렇게 했지.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더 과한 금액을 할 수도 없고 적은 금액을 할 수도 없어. 세법이 정하는 딱 그 금액만큼 무조건 결과적으로 돼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만큼 결과적으로. 세법상. 그게 바로 신고조정 사항이죠. 강제 대손 사유란 거랑 같은 표현인 거 알겠죠? 강제적으로 대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회사가 죽이지 않았다면은 채권을 법인세 신고할 때 혹은 뭐 조사할 때 걸렸다면은 지금 우리 적출 사항이니까 조사할 때 요게 걸린 거지. 그러면 안 죽인 거에 대해서 죽여줘야 돼. 자산을. 그리고 밑에 옆에 봐요. 사유 발생한 연도에 강제 송금화해야 돼요. 여러분 요 표현 이제 헷갈리지 않죠? 이게 무조건 송금 산입한다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딱 봐요. 항상 여러분 세무조정은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이놈 잘했네? 그러면 할 게 없고 이놈 좀 틀리게 했네? 라면 그때 조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고조정 그 강제 대손 사유이더라도 회사가 적절하게 채권을 죽였어요. 쉽게 말해서 죽였어. 그러면은 세법은 세무조정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죽일 거 잘 죽였구나 넘어가는 거야. 확인 끝 확인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됐지? 자 이거는 다 아시는 거를 제가 한번 강조했고요. 어떤 게 신고조정 사항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느낌이 딱 와 이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래요. 그지? 여러분 우리가 뭐 민법상 소멸시효가 뭐 다 외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요.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게 무슨 상법에 있어요. 뭐 상사채권은 어떻고 민사채권은 어떻고 막 이런 게 있어. 몰라도 돼요. 저도 몰라요. 그 옛날엔 다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몰라.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표현을 보면 돼 우리는. 실제로 이걸 판단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몇 년이 지났다. 이거를 네가 상사시효를 알고 있니? 뭐 이런 거 안 나와. 우리 문제에서는 딱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문제에서 나와요. 뭐 당연히 여러분 우리 실전에서는 업무 하실 때는 직접 판단해야겠죠. 언제 발생한 채권이고 우리 규정 찾아가지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겠지만 여기서는 주어진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거야. 중요한 건 여러분 법. 소멸시효라는 건 법적 개념이죠. 법에서는 이제 엄격하게 정해놨겠죠. 그죠? 뭐 5년, 뭐 3년, 뭐 1년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 못 받으면 이 채권은 없는 거야 라고 했대요. 그게 완성됐대. 소멸시효 완성된.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소멸시효 지났는데 내가 받겠다고 의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채권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이제 못 받게 된 거야. 맞죠? 그거 느낌만 받으시면 돼. 당연하겠구나. 저거는 죽이는 게 당연하겠구나. 이렇게. 밑에 봐요. 2번. 법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 혹은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여러분 표현을 봐도 딱딱하게 지금 정해졌죠? 아 법에서 뭐 회생계획 인가를 예를 시켜주기로 해서 갖고 있던 면책이나 회생시켜주겠다는 일단 법에 결정을 했대. 이 뭐 상대방 회사가 어렵나 봐요. 내가 채권을 받으려고 하는 그 회사가 어려워서 법적인 어떤 절차를 거쳤대. 개인 뭐 파산처럼 개인인 파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생계획인가 법원의 면책 결정 이런 걸로 해서 야 네가 기존에 갖다 있던 이 채권은 땅땅땅 이제 못 받기로 내가 결정해 줄게라고 법원이 상대방한테 그걸 해줬대. 그러면 난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던 나는 뭐 기분이 당연히 나쁘지만 법에서 저렇게 정한 거야. 그죠? 이 채권은 뭐 못 받는 겁니다. 뭐 이의 없죠. 뭐 있다고 해도 여러분 법에서 규정을 만족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놈들아 하면서 법원이 땅땅땅 한 거예요. 결정됐지. 강제대손 사유로. 됐죠? 법이 중요해. 3번도 법, 빨간색으로 법이라고 돼 있죠. 법에 따라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이래요. 이것도 법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법에서 이게 무슨 경매 같은 걸 하다가 그걸 취소할 사유가 생겨서 법에서 정했대. 압류채권을 원래 경매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취소 사유가 돼서 법에서 그걸 취소했대요. 경매를. 법에서 취소. 그게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법이 연결돼 있어. 소멸시효 법 개념이죠. 법에 따른 회생인가, 법에 따른 경매 취소 된 압류채권. 전부 다 무슨 압류, 소멸시효, 법. 느낌만 가지면 되겠죠? 안 헷갈릴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은 회사가 판사님 나는 이거 받을 거야. 이렇게 못한다고. 받을 거니까 이거 자산으로 두고 내가 쟤를 진짜 끝까지 쫓아가서 받을 거야. 이렇게 안 됩니다. 됐죠? 채권 자체를 이제 무조건 죽여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 됐죠? 자 밑에는 뭐다? 결산조정사항.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산 조정 사항은 뭐다? 임의 대손 사유라고 했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 아까 말했듯이 세법이 볼 때 야, 저 정도면 그래. 네가 채권 포기하고 그걸 비용으로 올려 계상해도 인정하겠다. 그 정도면 못 받을 만하다. 라고 세법이 인정하는 사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산조정 사항은 뭐였죠? 여러분 감가상각비 뭐였어? 결산조정 사항이었죠. 뭐였습니까? 감가상각비가 대손 결산조정 사항은 회사한테 감가상각비 계상 얼마를 할지 그리고 몇 년 동안 상각할지를 회사한테 맡기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내용연수보다 짧게는 안 돼요. 우리가 최소한 세법은 내용연수만큼은 내용연수 동안은 최소한 해야 돼. 최소 상각연수라고 세법상 5년짜리다. 7년에 걸리 7년, 10년, 15년 다 오케이라고 했지. 심지어 최 앞에 내용연수 5년 동안 한 푼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그거는 회사의 선택으로 존중해 준다고 했지. 그게 결산조정 사항이야. 회사가 장부에 그거를 결산하면서 손익계산서에 계상을 했을 때 세법이 인정해 준다. 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네가 그걸 그 비용 계상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다. 네 의견을 존중할게라고 세법이 보는 게 결산조정 사항이라고 했죠. 결산조정 사항은 제가 초록색 보세요, 여러분. 송금 귀속 시기가 결국 선택 가능한 거예요. 자, 요건 충족하고 장부 계상 연도, 장부에 계상하는 연도에 송금으로 인정하겠다 이 말이야. 됐죠? 송금 귀속 시기가 선택 가능하다는 게 결산조정 사항의 중요한 그거였죠. 중요한 거 그거였죠. 그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밑에 사유가 나올 거예요. 사유가 발생하고 사유가 이미 발생했고 그리고 나서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세법은 오케이 그래 나도 그 정도는 인정한다. 세법도 인정한다예요. 위에하고 뭐가 달라? 여러분 이걸 헷갈리지 이제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신고조정사항은 회사가 원한다고 해서 이 채권을 살려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됐지? 그렇지만 결산조정사항은 이렇다 해봐. 이런 사유가 발생했지만 이 받으려는 의지가 더 있다는 거야. 나는 이 채권을 안 죽이고 끝까지 쫓아갈 거야. 끝까지 쫓아가서 받을 거야. 그래 세법은 네가 그렇다면은 네 의사가 그렇다면은 채권 계속 살려둬도 돼. 네 마음대로 해. 됐죠?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은 채권 죽이고 비용 처리하면 송금으로는 인정해줄게. 이런 사유들이야. 좀 덜하겠죠 느낌이. 신고조정 사항은 전부 다 법에 의한 거잖아. 이 채권은 죽었다. 판사가 땅땅땅 판사님이 땅땅땅 두드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결산조정 사항은 그냥 그 정도는 아니고 세법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세법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래 죽여도 이거는 뭐 나도 송금으로 인정해줄게 정도의 느낌이라고. 강도가 다르다는 느낌이 오시죠? 오케이 계속 합시다. 자 여러분 신고조정 사항은 사실 항목 자체도 3개 정도밖에 더 있긴 해 이거보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고 법, 소멸시효, 압류채권, 경매취소 막 이런 용어가 나오면 누가 봐도 느낌이 조금만 이제 이론 보시면 느낌이 와. 신고조정 사항이다. 근데 여러분 결산조정 사항 이게 애매하거든. 뭐냐면 이게 여러분 이따가 문제를 풀겠지만 결산조정 사항은 요건이 있어요. 여기 쭉 있거든. 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그래? 자, 이게 결산조정 사항의 요건이야.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회사가 결산조정 사항인 줄 알고 예를 들면 채권을 죽였어. 그런데 세법이 검토하겠죠? 죽인 게 맞는지. 얘가 결산조정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죽였구나 채권을. 검사합니다. 검사. 어떤 특정 사유가 충족됐는지 검사를 해봐. 1번 같은 경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나? 이걸 체크했는데 예를 들어서 5개월 27일밖에 안 됐대. 여러분 세법은 야 뭐 이 정도면 6개월이랑 비슷하죠 뭐. 여러분 이런 거 아니죠? 그죠? 법은 정확하게 문헌으로 해석해야 되잖아. 물리 해석. 그대로 6개월이라고 그러면 6개월이 충족돼야 돼요. 그렇잖아. 5개월 25일쯤 지났으니까 해주면 안 됩니까? 치사하게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안 되잖아 그거. 그러니까 요건을 판단해서 야 너 이거 결산조정사항 요건 아직 충족 안 됐는데 왜 죽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물을게요. 결산조정사항을 지금부터 쭉 볼 거야. 근데 이걸 보는 이유는 왜 보는 거냐 하면 회사가 채권을 죽였다고 해. 그럼 세법이 검토를 한다고. 이 사항들 결산조정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겠죠. 부도 발생일로부터 5개월 25일밖에 안 지났어. 그 6개월이 이상이 안 지났어. 그런데 회사가 죽인 걸로 판단이 됐어. 조사를 했더니 그렇대. 그러면 세법은 이렇게 경정하겠죠. 세법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이거 아직 조건 충족 안 됐는데 왜 채권을 죽였냐? 뭐?
다시 살려 이 채권. 송금불산입 채권 플러스 유보. 플러스 유보. 자산을 다시 살린다고 했죠. 플러스 유보라고. 앞에 송금불산입이라고 많이 하지만 입금산입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로 송금불산입이라고 해. 왜? 지금 얘가 처리한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을 부인하면서 자산을 살리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1호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신고조정사항은 보고 세법이 검사해서 죽였으면 오케이. 근데 안 죽였냐? 나는 죽여야 돼. 나는 죽일 거야.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채권을 죽였지. 이번에서의 포인트는 결산조정 사항들은 쭉 보고 나서 각 항목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우리는 파악해야 돼요. 보고 나서 요건이 됐는데 죽였으면은 그냥 둔다고. 오케이. 이거 내가 인정할게라고 했잖아, 세법도. 요건이 되는데 안 죽였으면 어때요, 여러분? 놔두면 되지. 왜? 이건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회사가 선택한 거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경우가 지금 제가 말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따가 문제로 볼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는 채권을 죽여야겠죠, 살려야겠죠, 막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말로만 하니까 조금 추상적이라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전체적으로 그래도 왜 이 항목을 알아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됐지? 결산조정 사항인데 세법이 검사해. 결산조정 사항을 만족했어. 그런데 회사가 안 죽였어, 채권을. 어떻게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지. 존중합니다. 네가 채권을 더 받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회사야. 네 의견을 존중한다. 네 의지를 존중한다. 세무조정 없어. 결산조정 사항인데 회사가 채권을 죽였어. 어떻게? 아, 너 죽이기로 했구나. 그래, 세법 나도 이 사유가 있다면은 죽이는 거 인정해. 송금 처리해줄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결산조정 사항인데 각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어. 그런데 그런데 회사가 채권을 죽였어요. 그럼 뭐? 이놈, 회사 이놈. 결산조정 이 각각 항목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채권을 왜 죽였어? 다시 살려 이 채권. 송금불산입 채권 플러스 유보. 됐죠?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들으면은 논리적으로 그냥 흐름이 그냥 이어지시죠? 그러면 됐어. 그럼 이따가 문제를 풀 때 제가 말하면은 요거 살리죠, 요거 죽이죠 하면은 더 잘 와닿으실 거예요. 됐죠? 가겠습니다 쭉. 자, 결산조정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게요. 1번.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자, 여러분 그러니까 딱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요즘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따가 볼 거야. 6개월이 지나야 돼요. 딱 6개월의 시점에는 안 돼요. 이게 이따가 뭐 그것까지 물어봅니까? 물어봐. 지난다는 표현이 6개월 이상이 지난다는 여러분 딱 6개월째가 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날은 안 돼요. 그날 죽인 게 안 돼. 예를 들면 딱 6개월째 되는 날이 예를 들면 X1년 12월 31일이야. 그럼 12월 31일이니까 X1년도 법인세 신고하면서 뭐 하루 차인데 뭐 6개월 딱 6개월이니까 됐겠지라고 해서 송금 죽였어, 얘를. 송금했어. 그러면 뭐래요? 야, 이거 X1년 12월 31일 시점까지는 6개월인 거지. 6개월이 지난 건 아니죠. 6개월하고 하루가 다음 날이 돼야 돼요. 6개월이 되는 날이 있고, 그죠? 부도 발생일이 있죠. 그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있어요. 지난다는 표현은 그로부터 하루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은 여러분 이게 같은 해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에는 그렇게 안 나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문제에는 6개월이 되는 시점은 딱 12월 31일이야. 그럼 6개월이 지난다는 표현이 되려면은 다음 연도 1월 1일이 돼야 지난 거예요. 6개월이 지난 게 된다고. 이따가 문제로 볼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표현을 봐주세요. 숫자로 보면 됩니다. 6개월이 지난 뭐? 수표, 어음. 부도나고 6개월이 지난 수표, 어음. 여러분 그리고 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물건을 팔고 우리가 너 이거 현금으로 줘 라고 상대방이 돈 없어요 다음 달 드릴게요. 아까 매출채권이라고 했지. 그게 외상매출금이라고. 그죠? 수표랑 어음은 여러분 거래하다가 우리 어음수표법은 따로 있긴 한데 그러니까 따로 정말 순수하게 돈이 필요해서 우리가 어음을 뭐 그 차용해가지고 차용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음을 받을 수도 있고 어음 할인해서 사올 수도 있고 뭐 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고 자금 조달 쪽이잖아. 이쪽은 수표 어음. 외상 매출금은 내가 이제 물건 팔고 받을 돈이란 거야. 그러니까 이 그냥 전부 다 채권이에요. 채권. 그냥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수표나 어음이나 외상매출금 다 이걸 갖고 있으면은 내가 뭐 은행에 가거나 상대방한테 가거나 이러면은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잖아. 다 채권이에요, 이거. 채권인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분, 수표랑 어음은 여러분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거면은 이 지금 대손 처리하려는 법인이 대손 처리하려는 법인 그러니까 이 회사 있죠, 회사. 이 회사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부도 6개월이 지난 수표 어음은 다 돼요. 대손 처리할 수 있어. 물론 다시 안 죽여도 되고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외상 매출금 있죠.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이제 돈을 받을 권리, 매출 채권 그거. 그 경우는 여러분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외상 매출금만 돼요. 여러분 요거 뭐 법령에도 중요해요. 지금 말하는 것들은 당연히 법령에도 여러분 엄청 많이 나오죠. 대손금이랑 대손충당금 객관식 문제에도 우리도 실무에도 필요하고. 자, 중소기업 여기 뭐라고? 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나한테 물건을 사간 상대방이 중소기업이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법인세 신고하려는 나 있죠, 나. 그게 대손금, 대손충당금 요거 지금 설정하려고 하는 세무조정하려고 하려는 나, 이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채권자인 나, 그러니까 지금 나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법인세 신고하려는 나가 중소기업인 경우 그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그 중소기업이 물건을 팔고 돈을 받기로 한 그 채권 됐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닌 외상 매출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자, 그리고 여러분 요 빨간색도 한번 보시다.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여러분 6개월이 지났으면은 수표,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은 뭐 죽일 수 있다. 물론 살려둘 수도 있고, 맞죠? 그런데 단 채권자 내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우리가 죽인다는 거는 어떤 의미야? 내가 이 채권을 못 받을 걸로 지금 확정하겠다는 거지. 이 채권을 죽인다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저당권 우리가 이 상대방이 재산에 너 이거 안 갚으면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내가 채권을 갖고 있어요. 상대방한테 야 근데 너 이거 2달 뒤까지 안 갚으면은 너 그거 지금 뭐 다른 공장 갖고 있는 거 있지? 그 부지 그거 내가 이거 안 갚으면은 그거 내가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만약에 이 채권을 상대방이 안 갚아.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그만큼 손해가 없이 다른 재산으로 환수할 수 있겠죠. 받을 수 있잖아.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저당권을 내가 설정하고 있대. 이 채권하고 연결해서. 이놈 너 이거 못 받으면은 다른 거 내가 갖는다. 약속이다. 계약서 써. 이런 거야. 그럼 그 저당권에 설정돼 있으니까 걔는 그걸 마음대로 팔지도 못해요. 다 등기돼 있고 이럴 거니까. 저당권 설정돼 있다고 해서 나올 거 아니야. 서류 떼면은. 그런 경우야. 그러니까 이 빨간색 문제는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채권을 만약에 못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걸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 뭐 이제 채권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났더라도 만약에 내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그거를 내가 저당권을 설정해 뒀대. 그러면 가서 이제 그 저당권을 집행하면 되잖아.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대손 사유에서 아니다. 대손 사유에서 제외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해되죠? 이해하고 이제 암기까지 해야 돼요. 이게 스토리를 아니까 잘 외워지겠죠. 그래. 보통 6개월이 지났으면 못 받은 걸로 인정한다. 이 말이구나. 여러분 러프하게 알고 있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디테일하게는 이제 아까 숫자로 몇 월 며칠까지만 6개월이고 6개월이 지났으니까 다음 날부터 됩니다. 이런 거는 숫자로 볼 겁니다. 됐죠? 이게 결산 조정 사항이구나라는 거를 감을 잡으세요. 아, 보통 6개월 이상 지나면은 그래. 세법도 니도 고생 많이 했다. 못 받겠구나. 네가 채권 죽이면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2번. 채무자의 파산, 형의 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래요. 자, 여러분 2번도 여러분 딱 봐도 뭐 상황이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못 받을 만한 상황으로 보이죠.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 상대방이 파산했대. 그리고 이제 형의 집행, 뭐 얘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뭐 그런 형을 집행받을 일이 있대요. 처벌받거나 뭐 이런 게 있나 봐. 그리고 사업 폐지하거나 사망하거나 실종 이렇대. 그러면은 세법은
그래 네가 못 받겠다면은 되게 그래 지금 상황이 진짜 안 좋구나 채권 죽여도 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 여러분 지금 보면은 사망 이거 절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신고 조정으로 오해하기 쉬워. 근데 아니라고. 그치? 차라리 오히려 그게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신고 조정은 이따가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이런 게 아니면 신고 조정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파산, 형해 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은 여러분 되게 어렵고 충분히 못 받을 만한 사유긴 해. 그런데 뭐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결산 조정 사항의 핵심은 뭐야? 포인트가 뭐겠어요? 이 채권자인 내가 세법한테 나 저는 저거 받을 거예요. 실종됐어? 찾아내서 받을 거야. 내가 어디까지나 찾아갈 거라니까. 이렇게 우기면은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2번을 1, 2, 3, 4도 세법 입장으로는 충분히 이 채권을 죽일 만한 사유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기 쉽다고 사망 실종을 분명히 신고조정 사유랑 결산조정 사유를 구별하는 게 지금 우리의 핵심이야. 됐죠? 그러니까 이 지금 파산, 형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고요. 채권을 충분히 죽일 만한 사유야. 못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 받겠다고 하겠다면 파산했는데도 쫓아가서 받겠다고 하면 받는 거지 뭐. 채권 자체를 법이 죽인 건 아니니까. 채권 자체를 법이 소멸시킨 상황은 아니니까 만약에 받겠다고 회사가 하면은 그렇게 하렴 이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우리는. 됐죠? 오케이. 결산조정 사유다. 자, 3. 그리고 회수기일 원래 받기로 한 날짜가 또 6개월이죠. 6개월이 핵심이네. 6개월 이상 지난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이네. 소액 채권. 그러니까 내가 원래 받기로 했대. 1번하고 달라요. 1번은 저쪽이 부도가 났어요, 지금. 상대방 회사가 부도가 난 거고 이 3번은 이 채권 자체의 회수기일. 회수, 돈을 받기로 회수하기로 한 기일, 약속한 날짜. 회수, 내가 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짜로부터 그냥 6개월이 지난 거야.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죽이기 힘들겠지? 그지? 6개월 지났다고 그냥 죽이게 하면 안 되잖아. 1번 같은 경우는 회사가 부도가 나고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야 진짜 이대로 두면 젠판 아예 이제 없어지겠다 못 받겠구나 이런 거고 3번은 그냥 내가 이 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거야. 그래서 모든 채권을 다 죽이기로 허용해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겠죠. 그러면 너무 그 범위가 커지는 거야. 너무 자의적이 되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세법은 절충안을 둡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으면은 그래 네가 6개월 동안 얼마나 받으려고 했겠냐. 그래서 죽이는 걸 허용해줄게. 그런데 이런 경우라고 다 죽이게 해주면 너무 채권을 다 죽일 유인이 생기니까 뭐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들은 그래 잔잔한 애들이니까 금액이 죽이게 해줄게. 됐죠? 이런 겁니다. 자 4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이것도 중소기업만 해당하죠. 지금 중소기업인 경우 보세요. 여기 중소기업, 여기도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치는 시험의 주인공, 뭐 주식회사, 국세 이런 애들은 뭐다? 중소기업이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걸 잘 알아둬야 돼요. 지금 이런 항목들은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이다. 그럼 중소기업이라고 했으니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외상매출금이 있다. 라고 하면 어때? 내가 지금 풀고 있는 이 주인공인 회사, 주식회사, 국세가 중소기업이지? 오케이, 결산조정 사항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돼. 요 4번도 마찬가지예요. 외상매출금인데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나 지났대. 중소기업이 아니면 2년이 지나도 못 죽여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봐주려고 하는 겁니다. 둘 다 지금 위나 여기나. 오케이. 내가 중소기업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외상매출금이 문제 나오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났거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은 죽여도 되는구나. 이 채권을 죽여도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 요 정도만 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신고조정 사항과 결산조정 사항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신고조정 사항은 어떻게 한다? 회사가 신고조정 사항은 무조건 결과적으로 주고 있어야 돼요. 채권이. 뭐? 신고조정상은 결과적으로 무조건 채권이 죽어 있어야 돼. 장부가 먼저 잘 죽여놨다면은 세법이 죽일 필요 없어. 잘 죽였네 확인하면 돼요. 근데 뭐 회사가 안 죽였다면은 이놈 이거 왜 안 죽였냐? 그래 내가 죽일게. 송금산입 채권 마이너스 유보. 됐죠? 결산조정사항 초록이들은 뭐라고? 자, 이 요건들을 만족했다면은 이 요건 중에 하나를 만족했다면은 세법인 나도 죽여도 돼. 이 채권 충분히 죽일 만하다. 인정. 그러면은 회사가
만약 죽였다. 장부상 얘네들 죽였다. 채권을. 그러면 세법은 그래 죽이는 거 인정한다니까 송금 인정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안 죽이면 자산인 채로 두는 거죠. 채권인 상태로 두면 야 그래 뭐 어렵긴 하겠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가 받아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놔둘게. 뭐 나중에 죽여도 돼 라는 거죠. 내년에 죽이고 1년 정도 더 있다가 회사가 야 좀 더 받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죽일게. 그러면 그때 인정되는 거예요. 송금으로. 됐죠? 그리고 뭐 주의할 점 우리 시험에서 주의할 점 하나 더. 이 요건들을 알고 있어야 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부도 발생일로부터 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회사가 죽였다. 그러면은 결산 조정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채권을 죽였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야, 너 이놈 회사 이놈 이거 아직 죽일 때 안 됐는데 죽일 수 있는 요건이 안 됐는데 왜 죽였냐? 다시 살려. 송금불산입 플러스 유보. 채권 송금불산입 채권 플러스 유보 살리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그 이제 대손 사유가 완성되면은 이제 그때 마이너스 유보로 추진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여러분 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론 정리 조금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자, 218페이지 밑에. 자, 대송금 부인 채권이라고 했어. 이들은 뭐냐? 얘는 뭐냐면 아래에 있는 세 개, 이 경우의 채권들은 우리가 위에서 대손 사유, 뭐 신고든 조정, 신고 사항이든 결산 조정 사항이든 그러니까 강제 대손 사유든 임의 대손 사유든 그 사유를 충족했더라도 뭐 대손, 즉 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보면 이유가 있어. 사연이 있다고. 1번 뭐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금이래. 알겠어요? 여러분 회사가 특수관계인, 여러분 대표이사한테 돈을 뭐 5억 빌려줬대. 그리고 그거를 대여금이잖아. 자산이잖아요. 그걸 갖고 있었대. 채권이죠. 현금을 내가 곧 받을 수 있는 조만간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채권이에요. 그것도 당연히 가지금 대여금은 다 채권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죽이고 송금 산입 하려고 한대. 인정 안 한다는 거지. 일단 여러분 이런 채권을 세법은 뭐 다 제재하려고 하잖아. 업무 무관 가지금 우리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혹은 가지금 인정이자 이중 제재하잖아. 업무 무관 가지금은 여기서도 이것도 일종의 제재예요. 업무 무관 가지금은 대송금 안 해줘. 이따가 대손 충당금 설정도 안 해줘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말이야? 대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죽여서 비용화하는 거 인정 안 해. 됐죠? 그리고 이따가 뭐 대손 충당금 설정할 거잖아. 우리가 지금은 대손금 채권 자체를 죽이냐 마냐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이따가 살아남은 채권들만 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걸 이따가 할 거잖아. 그죠? 그때 이런 지금 딱 보면 1, 2, 3번은 여러분 뭐 다 조금씩 다르지만 특히 특수관계인 이런 것들은 정당한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세법이 보는 그냥 뭔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하겠다. 대손 충당금 설정 안 해줄 거야. 이따가도. 됐죠? 자, 뭐 지금 잠깐 보고 올까요? 220페이지. 뭐 뒤쪽이 많은데 정리할 게 많은데 이따가 천천히 다시 보긴 하겠지만 자, 여러분 보세요. 이따가 222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제가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가액인데 여기 봐봐.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금 얘들은 뺀다. 얘들은 대손 충당금 설정 안 해줄 거야 라는 거야.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죠? 제재라는 거야.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여 뒤에는 뭐라고? 살아남은 채권에 대해서 설정해 주는 거야. 뭐를? 대손 충당금을. 근데 살아남았다고 해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해도 이런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금 이런 애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 설정 안 해줄 거야 라는 거고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다? 너 그 채권 죽여서 송금 인정받고 싶어? 안 해. 싫어. 난 안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맞죠? 제재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2번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인데 여러분 이거 구상채권은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한테 채무 보증 이렇게 해주고 구상채권은 내가 상대방한테 상대방 어떤 특정 채무 보증을 하고 내가 그 갚아줘. 예를 들면 보증이니까. 그러고 나면 상대방한테 내가 여러분 구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상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너무 어렵게는 다 모르셔도 되는데 보상을 구한다. 구상.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걸 처리해주고 나서 내부적으로 야 내가 지금 네 문제 해결해줬잖아. 그 나한테 돈 그 갚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상권 행사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뭐 가끔 듣게 돼요. 뭐 뉴스를 통해서든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게 되는데 그게 이런 거죠. 어떤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일하다가 뭘 잘못했어. 뭐 그건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그럼 회사가 예를 들어서 내 잘못을 일단은 상대방 회사한테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 회사한테 뭔가 피해를 끼쳤대 업무를 하다가 자 그 경우에는 회사가 뭐 공식적으로 뭐 직원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빨리 뭔가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상대방한테 뭐 잘잘못 따져가지고 나중에 드릴게요 이러면 거래 관계가 깨질 확률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먼저 뭐 상대방 회사한테 내 잘못에 대해서 돈을 줬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뭔가 치명적인 실수여가지고 회사가 그거를 그냥 못 넘어가겠대.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야. 내가 저 회사한테 임마 네 실수 때문에 얼마 물어줬는지 알아? 이거 내가 그거 너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거야. 내가 물어준 거 이거 네가 돈 나한테 내놔. 이렇게. 그죠? 여러분 너무 예를 드는데 너무 아픈 예를 들었어. 여러분 이런 예는 우리가 잘 얻겠지만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그죠? 일단 뭔가 어떤 특정인이 뭐 다른 사람의 거를 뭔가 갚아주거나 해결해주거나 그러고 나서 내가 그걸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내놔라라고 하는 게 구상권이에요. 보상을 구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여러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해주세요 이런 거는 내가 뭘 했으니까 보상을 바라는 거야. 그 답 뭐랄까 보답으로 그죠? 당연한 걸로 하는 거예요. 내가 네 거 해줬으니까 내놔 임마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 구상권 뭐 이런 건데 뭐 우리가 뭐 다른 뭐 민법이나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 개념만 알면 돼요. 그래서 채무를 보증해주고 내가 예를 들어 갚아주고 나가지고 그거를 내가 갚아줬으니까 돈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게 구상채권이에요. 알겠죠? 구상채권인데 여러분 이 구상채권에 대해서 대손금을 만약에 죽여가지고 이걸 또 손금으로 인정하게 해주면은 줄줄이 다 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채무 보증은 이 사람은 그 상대방 회사는 여러분 자기가 뭔가 못 갚을 상황이 안 좋았겠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보증을 서줬으니까 내가 갚아줬어. 됐죠? 물론 뭐 그것도 뭐 뭐랄까 갚아준 입장에서 뭐 기쁘진 않지만 뭐 그렇게 내가 보증을 했으니까 갚아줬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송금을 인정해준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게 되게 많아질 거라는 거야.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여러분 이게 되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뭐 본인들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서도 그죠? 누구 채무보증을 서주고 상대방 다른 회사의 우리 회사가 그걸 갚아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뭐 구상채권인데 그게 상대방한테 야 내가 갚아줬으니까 돈 내놔 그게 구상채권인데 상대방은 어렵잖아 이미 못 갚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죽여야 돼. 내가 이제 얘한테도 못 받을 것 같아. 얘한테 못 받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또 대손금으로 이걸 인정해주면 상황이 이런 게 되게 많아지고 이러면은 세법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너무 많아져서 연쇄적으로 이 회사들이 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방지라는 차원에서 좀 그런데 최대한 그런 현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여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야 이거. 됐죠? 이거는 뭐 제재라는 표현이라기보다 그냥 뭐랄까 그냥 경제 전체적으로 이런 좀 안 좋은 영향을 방지한다라는 차원입니다. 1번은 당연히 제재의 차원이고 됐죠? 자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뭘 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 1번, 2번, 3번 채권들은 위에서 말한 강제대손 사유나 임의대손 사유를 충족했더라도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입니다. 됐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게끔 2번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내가 다른 회사의 빚을 갚아주기로 보증 서줘가지고 그걸 갚아주고 그 회사한테 이놈아 내가 네 거 갚아줬으니까 돈 나한테 줘야지 맞죠? 보상을 구하는 채권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대손금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3번도 볼게요. 3번은 뭐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의 미수금이에요.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내가 원래 여러분 매출세액은 여러분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뭐 부가가치세를 너무 길게 또 여기 설명할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래 현금 이렇게 받고 현금 110원을 받고 여러분 원래 100원 매출은 100원이에요. 100원짜리 물건을 팔고 나서 우리 여기 잡히는 게 뭐예요? 10원은 여러분 뭐예요? 고객님 요 100원짜리입니다. 사가세요. 100원 알겠습니다. 사갈게요 라고 하는데 잠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있는 거 아시죠? 이 물품은 과세물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부가가치세 내실 거를 지금까지 주셔야 돼. 그럼 10원 내시면은 100원은 제가 먹을 거고 10원은 제가 잘 갖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제 거 할 때 고객님 그걸로 받아뒀다가 제가 대신 낼게요. 간접세니까. 그죠? 그거였잖아. 부가가치세. 그때 여러분 현금 110원을 받고 매출 100원 일어나고 여기 대변에 적혀있는 게 뭐다?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는 거예요. 맞죠? 왜 이건 부채죠, 여러분? 왜 부채야? 요 이 10원 이 10원만큼은 현금 받은 이 10원만큼 110원 중에 10원만큼은 회사가 기분 좋으면 안 되지. 그냥 잠깐 맡아두는 거야. 현금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건 내가 잠깐 맡아둔 거야. 마음의 짐이에요. 요거 빨리 그냥 내버리는 게 나은데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10원 갖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내야 돼요, 나라에. 맞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10원만큼 이 현금으로 못 받고 여러분 이게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해봐. 부가가치 이게 현금으로 받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전액을 전부 다 외상으로 사갔다고 해봐요. 여러분 외상으로 사가는데 부가가치세만 내고 가는 경우는 뭐 이게 흔치 않겠죠. 그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잖아. 외상으로 사갔다는 말은 그냥 물건만 가져갔다는 거지. 지금 현금을 아예 안 냈다는 거니까 지금 이런 경우겠죠. 아, 한 달 뒤에 다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가져갔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됐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10원 이거지. 10원. 부가가치세 매출세 10원이잖아. 그죠? 자, 근데 이 10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못 받기로 확정이 됐다고 해봐요. 지금 이때 이 10원에 대해서 혜택은 이거 오화라고 적을게요. 못 받았을 때 세법적으로는 1번 아니면 2번으로만 우리가 요거를 뭐 구제라고 표현하기 뭐하고 세법적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인세법상 지금 이렇게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공제라고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이 둘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다?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처리를 하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공제를 받든 두 혜택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어. 그래서 3번은 뭐예요, 여러분? 자, 오케이. 지금 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미수금을 못 받기로 한 거 있죠, 미수금. 못 받기로 지금 된 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앞에 봐. 뭐라고? 네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 그리고 여기 보면 2번이죠, 2번. 2번을 선택했다면은 1번은 해주지 않겠다 이 말이야 지금. 그 말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자체를 못 받게 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당연히 세법도 마음 아프고 이 회사도 마음 아파. 뭐다? 하지만 이 둘 다를 해주지 않겠다는 거야. 법인세법상 그냥 이 대손 이 금액에 대해서 그 자체를 주기든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든 둘 중에 하나만 네가 선택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 이 경우는 뭐다? 회사가 저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지.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는 처리 안 해주겠다. 그래, 너 부가가치세법 받아라, 혜택 받아라 이런 거야. 됐지? 3번은 뭐 제재나 이런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네가 부가가치세법을 선택했니? 그렇다면은 법인세법에서는 안 해줄게 라는 거야. 됐죠? 자, 219페이지 이론 정리 조금 더 할게요. 대손금 세무조정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론 정리 다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판단을 우리 문제로 할 수 있어야 돼. 1번 경우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회사 장부에는 올해 대손으로 처리했대. 그러니까 비용 처리했다는 거야.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장부에서 회사가 올해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 그걸 보고 세법은 뭐 한다고? 확인해 본다고 했지. 검사한다고 검사. 뒤에가 세법이 검사입니다. 세법이 검사해 봤더니 그런데 단기에 올해는 대손 요건을 불충족했대. 여러분 이게 아까 말했던 거야. 결산조정 사항 중에 그런 거 있죠. 아까 전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되지. 6개월이 지나야 되죠. 근데 5개월, 15일, 5개월하고 뭐 30일밖에 안 지났어. 아직 6개월이 안 된 거지. 6개월 이상, 6개월 지나지 않은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올해 말 기준으로 X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손 요건이 불충족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야, 회사 장부 너 단기에 송금 비용 처리하면서 채권을 죽였을 거 아니야. 근데 세법은 야, 요건이 아직 안 되잖아. 왜 죽였어? 너 이거 죽일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 죽이면 안 돼. 다시 살려. 송금 불산입, 채권 플러스 유복. 됐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렇게 하고 여러분 뭐야?
1년이 다음 내년이 됐어. 내년이. 잠깐만요. 뭐냐 이거. 박스가 생겼네. 박스 어떻게 지우죠? 자,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박스 생겼는데, 자, 1번이 있고, 자, X 1년도 말 기준으로는 6개월이 안 돼가지고 송금불산입 채권 여기 오케이. 자, 채권 유보 살려서 다시. 근데 여러분 X 2년도가 되면서 어떻게 돼? 이제 6개월이 지난 게 되죠? 그죠? 요건이 충족됐잖아. 그러면은 이제 추인하면 돼요. 이제 정기 대손 부인해. 그러니까 작년도 X 1년도에 송금을 부인했었잖아. 송금 불산입했는데 올해는 대손 요건이 충족됐죠? 그럼 확인하고 이제 올해 이 X 2년도 송금으로 볼 거야. X 2년도에 채권을 죽여. 채권 마이너스 유보 이 말이야. 여러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2번 경우 보세요. 여러분 회사는 안 죽였대요. 회사가 안 죽였대. 여러분 안 죽였는데 지금 요거 말고 다른 경우 회사가 채권을 안 죽이고 그대로 자산으로 살려뒀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검사했어. 세법이 그거를 이 장부를 검사했는데 채권이 살아있어. 검사해봤더니 뭐야? 결산조정 사항이었대. 요건을 충족했는데 결산조정 사항이었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두죠. 오케이 잘했어요. 가만히 두죠. 왜? 회사의 선택으로 보거든. 결산조정 사항은 그런 거니까. 맞죠? 그죠? 자, 근데 2번은 다른 케이스예요. 장부에 대손으로 미처리했으니까 즉 자산으로 남겨뒀다는 거. 매출 채권인 상태로 그대로 뒀어.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세법이 검사해 봤더니 신고조정 사항이 지금 요건이 충족됐대요. 즉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대. 됐죠? 아까 소멸시효 완성 있었죠? 여러분 그럼 뭐? 세법은 뭐를 소멸시효 완성 강제대손사유라고 했지? 신고조정 사항 강제대손사유 뭐? 자, 결과적으로 강제대손 사유는 머릿속에 이렇게 알고 있으시라고. 결과적으로 이 채권은 죽어야 돼요. 회사 장부가 미리 죽였으면 정상적으로 잘 죽였으면은 오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 있어. 이렇게 봐 세법은. 근데 회사가 안 죽였으면 내가 죽인다.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아까 했죠? 그거 하면 돼. 장부가 죽이지 않았어. 자산으로 살아있어. 하지만 신고조정 사항이야. 법적으로 얘는 소멸했다고. 소멸시 완성됐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쉬워요. 송금산입 채권 마이너스 유보. 됐죠? 너무 쉽다 그죠? 됐어.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내년도가 됐어요. 예를 들면 X 1년도 이렇게 처리했대. 자 내년도가 돼서 회사가 여러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회사가 그때 송금으로 처리할 때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자 소멸시효 완성된 X 1년도에 죽이지 않고 회사는 장부에 X 2년도에 이거를 대손으로 송금 처리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법은 이렇게 보는 거야. 야 무슨 소리야? X 1년도에 다 비용 이미 송금 산입했잖아 나는. 그래서 X 2년도에 회사가 비용으로 올렸죠 장부에. 야 X 2년도 비용 아니라니까 송금 불산입. 야 걔는 이미 죽였다고 그 채권은. 지금 죽인 거 아니야. X 2년도에 죽인 거 아니야. 채권 다시 살리는 플러스 유보가 돼요. 이게 추인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유보하고 마이너스 유보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든 이거는 언젠가 추인된다 라고 생각하세요? 다 그랬잖아 우리. 여러분 감가상각비 어땠어?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일어났죠? 이번에 한도를 초과했어. 근데 내년 내후년 그 후년도에 여러분 어떻게 여유가 생기면은 그 여유를 한도로 해서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했지? 기억나십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올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300원이 생겼어. 그럼 송금불산이 플러스 유보죠? 300원 플러스 유보야. 그럼 이 플러스 유보는 뭐라고? 이 300원이야? 300원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빨리 여유가 생기면 좋겠다. 시인 부족액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는 만큼 나는 그때그때 들어가가지고 송금 산입으로 사라지고 싶어. 이런 거라고. 그죠? 모든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권에 대한 유보도 처음에 유보를 했죠? 그러면은 뭐 반대 조정이 일어나거나 뭐 조건이 완성되거나 이럴 때 반대 조정으로 없애주면 돼요. 유보를 했으면은 초록이 봐. 유보를 했으면 마이너스 유보로 사라지고 마이너스 유보를 했으면 플러스 유보로 사라져. 됐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지금 요 네 경우 있죠. 이 네 경우를 판단하는 게 우리 시험에서의 핵심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예제를 봅시다. 219페이지 짧은 예제야. 여러분 봐봐. 이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하나의 당당한 문항입니다.
금방 풀 수 있지만 이것도 다 같은 부분 점수가 들어간다고. 그죠? 이런 거 모아서 합격하는 거니까 봅시다. 신고 조정 사항인지 결산 조정 사항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뭐? 신고 조정 사항은 뭐라고? 강제 대손 사유다. 결산 조정 사항은 뭐라고? 결산 조정 사항은 뭐라고? 임의 대손 사유다. 라는 거예요. 됐죠? 읽어봅시다. 단기말 매출 채권에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말이야.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단기말 매출 채권에는 그러니까 BS상 자산에 지금 요렇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제가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고 드리는 말씀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짧은 여기 한 요렇게 몇 음절이지만 여러분 여기가 문제 핵심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앞쪽이 여기는 손익계산서상 비용 처리되어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문제랑 다르다고. 지금 이거는 BS상 자산이니까 비용화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산으로 즉 매출 채권이라는 상태로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야. 즉 회사가 죽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됐지? 매출 채권에는 보세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 채권 2천만 원과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지? 나왔지 이제. 뭐? 소멸시효 완성. 그죠? 강제대손 사유다. 신고조정 사항이다. 그런데 회사가 죽이지 않았다. 어떻게 한다고? 세법이? 세법은 어떻게 한다고?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검사해. 안 죽였네 이거. 왜 안 죽였냐? 나는 이거 죽일 거야. 송금산입 소멸시효 완성채권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됐죠? 그 밑에 초록색 보세요. 채무자 파산. 파산 맞죠? 뭐 파산, 파산, 형의 집행, 뭐 사망, 뭐 실종 이런 거 있었죠? 뭐다? 결산 조정 사항 있죠. 결산 조정 사항이었죠. 임의대손 사유다. 자, 뭐라고? 중요하죠. 어떻게 한다고? 세법 입장. 결산 조정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 이 정도면은 네가 이 채권을 죽여도 나는 괜찮아. 송금으로 인정할 거야. 하지만 네가 실종된 친구를 찾아서 돈 받겠다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겠다면 채권을 죽이지 않겠다면 즉 인정할게. 자산으로 계속 인정해 줄게. 송금 계상 안 했어도 오케이. 그죠? 세무조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인 상태로 뒀어도 이 문제 없고 만약에 이 파산에 대해서는 대송금으로 송금 처리했어도 세무조정할 게 없지.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요걸 충족했으니까. 됐죠? 자, 여러분 대송금 우린 지금 아직 대손 충당금 아직 안 들어갔어요. 우리 1시간 정도에 걸쳐 가지고 대송금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공부를 했어. 근데 뭐다?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대손 충당금을 못 풀겠죠, 당연히.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채권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대손 충당금으로써 쌓아둘까? 라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 채권이 살아있어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한 겁니다. 대송금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어. 너무 훌륭하게 잘 따라오셨고 지금 이제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우리 대손 충당금에 대한 이론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파이팅!